지구는 매우 특별한 행성이다. 둘레가 4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암석 덩어리이자 생명의 보금자리인 지구. 표면적의 3분의 1은 육지고 3분의 2는 물이며 공기 중에 산소가 풍부한 지구는 생물체가 사는 유일한 행성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청록색의 오아시스에도 뼈아픈 상처가 남아있다. 엄청난 변화와 재앙에 가까운 참사를 견뎌야 했던 지구. 50억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구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 불덩어리로 타올랐다가 얼음덩어리로 변했다가 물길에 휩싸였다가 독가스로 뒤덮였었다. 현재 지구에 사는 생물체들은 대량 멸종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살아남은 운 좋은 생존자들이다. 지난 200년 동안 과학자들은 지구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끈질기게 지구를 탐사해왔다. 그 덕분에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들이 밝혀졌다. 지구 탄생에 관한 비밀이 풀린 것이다. 수천 년간 인류는 지구의 실제 나이나 기온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었다. 하지만 단 200년 만에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해안. 1788년 어느 날 이곳에서 발견된 작은 바위산 때문에 지구의 역사는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된다. 지질학자 제프리 볼트는 시카 포인트로 향하는 중이다. 그곳은 스코틀랜드의 괴짜 농부 허튼이 최초로 그 바위산을 발견한 곳이다. 허튼은 현대 지질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허튼은 진실을 알아내려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탐구심이 강했죠. 아버지의 농장을 물려받은 허튼은 토양 아래에 있는 암석의 정체에 주목했어요. 허튼은 어떻게 그런 암석이 만들어졌는지 알아내기 위해 몇 년간 스코틀랜드 일대로 답사를 떠났다. 마침내 그는 침전물이 서서히 여러 겹으로 쌓여 그런 암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허튼은 말을 타고 계속 달렸습니다. 흥미로운 지질학적 사실을 발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몸이 힘들어도 참고 달린 거죠. 허튼은 암석은 수천 년에 걸쳐 생성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데다 그 당시 교회가 주장하던 지구 탄생 이론과 부딪히자 공감을 얻지 못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 교회는 창세기에 따른 창조론을 주장했고 이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급기야 교회 수장들은 성서에 기록된 계보에 근거해 지구의 나이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주장했다. 17세기 중엽 대주교였던 러셔는 말했어요. 지구는 6,000년 전에 만들어졌고 실제로 만들어진 날은 10월 14일 오후라고 말이죠. 허튼은 지구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 확신했다. 1788년 시카 포인트에 답사를 다녀온 그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지층을 발견했고 거기서 원하던 답을 얻었다. 이 암석은 그냥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매우 특별한 암석입니다. 허튼이 바로 이것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곳에 형성된 두 개의 암반층은 서로 직각을 이룬다. 허튼은 이 암석들이 한땐 해저면과 수평이었다고 믿었죠.
암석은 깊은 곳에 묻혀 있었으며 단단해졌어요. 그러다가 거대한 지구의 힘에 의해 끝부분이 치솟고 침식작용에 의해 윗부분이 잘려나간 형태가 된 거예요. 허트는 이 과정이 일어나려면 수천 년도 아닌 수백만 년은 걸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허튼의 발견을 전환점으로 머나먼 과거로 인류를 안내해줄 믿을 만한 지침서는 성서가 아닌 암석이 되었다. 향후 2세기 동안 암석 연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바로 이 청록색의 평온하고 아름다운 지구가 엄청난 여정을 겪어왔다는 점이다. 그 여정은 불덩이 지구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수한 운석의 충돌에 의해 지구가 탄생했다는 것은 요즘 일반적인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먼 옛날 지표면에는 암석이 녹아 깊은 바다를 이루며 흐르고 있었다. 지표면의 온도는 섭씨 4,400도가 넘었는데 이는 태양의 온도와 비슷하다. 또한 거대한 운석들이 폭격기의 폭탄처럼 거침없이 떨어졌다. 지구가 한때는 이런 지옥이었다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빅토리아 시대의 과학자 켈빈 경이다. 영국의 연력학 전문가였던 켈빈은 지구의 온도는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고 믿었다. 켈빈은 화산 분출은 지구가 내부에 불을 품고 있다는 뜻이며 지구가 한땐 완전한 액체 상태였다고 생각했다. 그는 연력학 지식에 근거해 지구의 나이를 다시 계산했는데 지구가 현재 온도로 식으려면 2천만 년은 필요하다고 추론했다. 지구가 액체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지구의 나이는 틀렸다. 계산된 수치는 너무 낮았다. 19세기의 다른 과학자들처럼 켈빈도 지구 생성 초창기 때 지구 내부 열기의 근원을 몰랐다. 켈빈의 예상처럼 지구가 식지 못한 것은 방사성 물질 때문이었다. 초창기 지구에는 우라늄, 토리움, 칼륨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많이 존재했다.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만들어진 열 때문에 지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식지 않았다. 바로 이런 물질 때문에 켈빈의 계산은 엇나갔지만 결국엔 이런 물질이 지구의 진짜 나이를 푸는 열쇠가 된다. 20세기 매우 희귀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최초의 핵무기 제조를 위해 채굴됐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일찍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데 방사성 물질을 이용했다. 1911년 21살의 지질학 천재 아서 홈즈는 방사성을 이용함으로써 지질 연구에 대변혁을 일으켰다. 홈즈 이후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10억 년 단위라고 고쳐 말했다. 방사성 연대 결정법의 바탕은 간단하다. 지구의 암석에서 발견되는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붕괴하면 또 다른 성분인 납으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모래시계에서 모래알이 떨어지듯 우라늄은 수억 년 동안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여 납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홈즈는 고대 암석에 포함된 광물 중 납과 우라늄의 함량 비율을 측정해 암석의 정확한 나이를 계산했다. 전 세계에서 수집한 표본에서 데이터를 얻는 데만 평생이 걸렸다. 홈즈가 늙어갈수록 지구의 나이도 계속 늘어났다. 그가 처음 계산한 지구의 나이는 10억 년, 그 다음엔 30억 년, 그리고 마침내 45억 년이라는 수치가 결정됐다. 45억 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구의 나이로 받아들여진다.
이 믿기지 않는 차원의 시간을 지질학계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원시간이라고 칭한다. 원시간은 상상조차 힘듭니다. 이렇게 하죠. 이 모래알갱이를 1년이라고 본다면 손가락 하나는 제 평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팔꿈치까지 도달하면 인류의 조상을 만나고 저 멀리 보이는 섬까지 간다면 공룡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적도까지 가면 지구가 최초로 탄생한 시기로 돌아가는 정도가 되겠죠. 45억 년 전으로요. 지구의 나이에 대한 논쟁은 끝났다. 그 결과 과거를 향한 창문이 활짝 열렸다. 과학자들은 암석을 나이 순으로 나열할 수 있게 됐으며 지구의 과거사를 들려줄 수 있게 됐다. 굴곡 많았던 그 장구한 여정의 증거도 발견됐다. 지구는 태어난 지 겨우 몇백만 년 만에 가장 중요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는데 온통 물바다가 된 것이다. (45억 년) 전 지구는 신생 태양계 안에서 수백만 개의 운석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졌다. 지구의 온도는 너무나 높아 지표면은 용암의 바다였다. 하지만 그때 이미 지구는 식어가기 시작했다. 방사성 물질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지구가 겪게 될 획기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그런 변화 끝에 지구는 물바다가 됐다. 남아프리카의 바버튼 힐. 이 오지에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들이 있다. 지질학자 게리 스티븐스는 지구 탄생 후 초기에 몇십억 년을 견뎌낸 암석을 찾는 중인데 이런 암석의 모양이 독특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아폴로몬과 동부 지역의 지질은 지구 탄생 초창기에 지구가 변화한 과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강의 침식 작용이 계속된 결과 이러한 지구 최초의 암석들이 노출됐다. 모양이 흥미롭죠? 그냥 평범한 둥근 돌 같지만 강에 있는 다른 암석과는 생김새가 좀 다릅니다. 이 암석은 35억 년 된 백의 용암의 하나인데요.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건 대략 35억 년 전에 용암이 바닷물 속에서 응고됐기 때문에 이 형태가 된 겁니다. 오늘날엔 화산 분출이 태평양 바다 쪽으로 향하는 하와이 해안에서 백의 용암이 생성된다. 백의 용암의 이 독특한 모양은 용암이 깊은 물 속에서 응고될 때만 만들어진다. 35억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알려진 암석은 모두 백의 용암이다. 지구 탄생 10억 년 만에 주도권은 물로 넘어갔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훨씬 오래전부터 물이 존재했다고 믿는다. 44억 년 전, 이 당시 지구의 나이는 1억 년 정도다. 여전히 운석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지구 내부가 점차 식어가면서 지표면은 대부분 응고되어 짙은 색의 화산암층으로 바뀌었다. 지구 탄생 초창기 단계였지만 이미 그때 지표면엔 물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 시절을 견디고 살아남은 유일한 암석은 미세한 지르콘 결정뿐이다. 우라늄을 품은 지르콘은 지구 역사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광물엔 물 분자의 화학 지문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고대 지르콘 광물에서 그런 화학 지문이 발견된다. 하지만 그 많은 양의 물이 어디서 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지표면의 온도가 식으면서 암석은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했다. 일대 일정량의 수분이 생기지만 지표면을 다 뒤덮기엔 부족한 양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인 암석은 태양과 너무 가까워 바짝 말랐을 겁니다.
원시 바다의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어요. 소행성 충돌 이론 전문가인 댄 더다는 그 물의 원천이 대부분 지구 밖에서 왔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들어 대기권 밖에서 물이 유입됐다는 주장이 거론됐습니다. 말하자면 수분이 풍부한 소행성이나 해성이 지구에 떨어질 때 유입됐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실제 운석 조각인데 지구의 탄생은 이런 것에서 시작됐죠. 이 운석의 수분 함량은 5% 정도예요. 이런 운석에 들어있는 수분이 지구의 바다가 생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론에 반대하는 학자도 있다. 하지만 물의 원천이 무엇이었건 물은 지구를 매우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물이 지표면에서 증발하면서 공기 중으로 수분이 유입됐다. 이 수분은 지구 생성 초창기 때 지구를 뒤덮고 있던 먼지 속에 이산화탄소와 결합했다. 이렇게 응결된 물 분자는 일찍이 지구에서 볼 수 없었던 호우를 불러왔다. 천둥이 하늘을 쥐어 흔들면서 암석 투성이의 지표면으로 비가 퍼부었다. 비는 내리고 또 내렸다. 수백만 년이 흐르고 다시 수백만 년이 흐를 동안 그치지 않았다. 그 결과 지구는 원시 바다로 뒤덮였다. (40억 년) 전 지구의 나이는 이제 5억 년이 되었다. 지표면의 90% 이상은 거대한 바다로 뒤덮였다. 작은 화산섬은 출렁이는 파도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바다에는 철이 풍부했기 때문에 바다색은 황녹색으로 보였고 이산화탄소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늘빛은 붉은색이었다. 먼지로 자욱한 공기는 사람을 납작하게 누를 정도로 압력이 높았다. 기온은 매우 높았으며 지표면의 온도는 섭씨 90도에 이르렀다. 독가스로 가득 찬 이 암울한 물바다는 5억 년 동안 계속됐다. 하지만 그동안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시 시작된 화산 활동으로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졌고 이 때문에 대륙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구는 화강암 행성으로 변하고 있었다. (34억 년) 전 지구의 나이는 이제 막 10억 년을 넘었다. 이때는 거대한 녹색 바다가 지구를 점령했다. 차츰차츰 생겨난 화산섬들은 바다가 미는 힘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하지만 곧 대변화가 시작된다. 해저면의 화산 활동으로 인해 지각이 융기되며 단단한 암석이 만들어지고 대륙 형성의 초석이 마련된다.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최초 대륙의 원시 암괴가 노출돼 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대륙이다. 지질학자 게리 스티븐스가 현재 오르고 있는 곳은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바위인데 이것은 매우 특별한 암석이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암석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화강암입니다. 여기가 바로 남아프리카 지역의 바버튼이죠. 밖으로 드러나 부식된 암석은 카프발 대륙궤의 정상 부분 중 일부다. 카프발 대륙궤는 남아프리카 밑에 깔린 거대한 원시 화강암 덩어리로 초기 지구의 유물이다. 35억 년 전 화강암은 지구 전역에서 생성되고 있었다. 화산 활동으로 인해 지표면이 융기하면서 바다 밑에 있는 지각은 조각났다. 이 때문에 녹은 용암 사이로 물이 스며들게 됐다. 이때 뜨거운 물과 현무암 성질의 용암이 섞이면서 화강암이 만들어졌다.
이 화강암이 융기하면서 최초의 대륙 지각이 생성됐다. 화강암은 특별한 암석입니다. 가볍죠. 이 암석이 화강암인데 현무암보다 밀도가 낮아요. 이 둘의 밀도 차이를 비교하자면 물과 공기의 밀도 차이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해양성 암석이고 이건 대륙성 암석이에요. 해양성 암석에 비해서 대륙성 암석은 가벼워서 해양 지각이나 멘틀 위에 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화강암질 지각은 가볍고 단단하다. 이는 바닷물의 침식 작용도 견뎌낼 정도다. 향후 20억 년 동안 화강암질의 원시 대륙은 매우 천천히 커졌다. 또 다른 지역에선 거대한 초대륙의 심장부를 형성하게 될 화강암질 지각도 생겨났다. 바다가 호령하던 세상은 이제 끝났다. 대륙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화강암질의 대륙이 커지면서 지구 탄생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얕은 해안에선 햇빛을 받아 생명체가 생겨났고 산소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최초의 단세포 생물은 원시 바다가 처음 생긴 이후 출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생물은 깊은 바다 속에서 화산 열극 때문에 생긴 열을 흡수해 살았는데 드디어 진화해 수면 위로 부상했다. 대륙의 해안에는 유기체들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지구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것은 햇빛을 먹고 살며 대기 중으로 산소를 뿜어낸다. 이 원시 유기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견된다. 호주 대륙 서부 마틴 본 크라넨동크는 도심지에서 160km나 떨어진 머나먼 해변으로 향하고 있다. 지금 샤크만에 가는 중인데요. 거기 가면 해안가에 사는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샤크만의 좁은 해안에는 수많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얕은 바다를 메우고 있다. 이 독특한 바위 더미는 각각 너비가 30cm, 높이가 60cm에 이른다. 샤크만의 중요성은 1950년대가 되어서야 인정됐다. 호주의 지질학자 필립 플레이포드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최초로 알아낸 인물이다. 플레이포드는 스트로마톨라이트의 표면을 얇은 막처럼 둘러싸고 있는 희귀한 박테리아성 녹조류에 주목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미생물들이 얇은 막을 형성해 생긴 것으로 이런 미생물은 수년에 걸쳐 천천히 막을 만듭니다. 태양빛에서 양분을 얻은 후 이들이 토해낸 배설물이 침전돼 암석이 된 거죠. 다른 지질학자들도 그의 주장에 동조했다. 수십억 년 전에 생긴 암석에 있는 무늬는 사실 화석화된 스트로마톨라이트였다. 이로써 화석 연구의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살아있는 생물체가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아주 옛날에도 똑같은 구조가 있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물체가 35억 년 동안 지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해냈죠. 이건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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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을 보고 있는 셈이죠. 암석의 나이로 보아 25억 년 전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지구를 뒤덮고 있었다. 지구의 해변은 모두 샤크만과 비슷했다. 얕은 바다에 사는 스트로마톨라이트 덕분에 공기 중엔 산소가 가득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이렇게 많이 포함된 행성은 태양계에서 지구가 유일합니다. 지질학자들은 그런 산소가 스트로마톨라이트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있죠. 녹조류는 햇빛을 산소로 바꾸었다. 바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다. 20억 년 동안 수많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세대를 거듭해가며 2경톤의 산소를 공기 중으로 펌프질했다. 처음에 산소는 바닷속에 용해되었고 수십억 톤의 철을 부식시켜 없애버렸다. 하지만 결국엔 공기 중을 가득 메워 지구를 변화시켰다. 지구의 외형은 몰라보게 바뀌었다. 철이 바다에서 사라지자 바다는 초록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했다. 공기 중으로 산소가 유입되면서 두꺼운 이산화탄소막은 희석되고 공기는 깨끗해졌다. 약 20억 년간 지속적으로 산소가 생성된 후에 지구는 푸르게 변신했다. 이제 지구는 푸른색 바다와 푸른색 하늘을 갖게 된 것이다. 이 과도기 시절의 유물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원래는 해저면에 침적되어 있었던 거대한 퇴적물층으로 여기엔 철이 풍부하다.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호상 철광층은 인류의 경제 활동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채굴되는 모든 철의 주된 원천이다. 산소가 계속 생기면서 지구는 훨씬 근사해졌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되기 전 지구에선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진다. 향후 10억 년 동안 지구 내부의 움직임 때문에 지각이 비틀리고 분리되면서 생물체는 태어난 후 가장 힘든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 (15억 년) 전 지구의 나이는 이제 30억 년이 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바다는 푸른색이 되었다. 대륙판은 지표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커졌지만 대륙 팽창은 끝난 게 아니었다. 해저면 깊은 곳에서의 힘은 대륙의 위치를 계속 재조정했다. 매우 천천히 대륙은 움직이고 있었다. 마크 맥메나미는 대륙의 이동을 연구하는 판구조론 전문가다. 1960년대까지 이 분야는 급진적인 학문으로 인식됐다.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대륙은 한 곳에 고정돼 있었다고 봤습니다. 지질학적 특성은 대륙마다 완전히 다르다고 여겼죠. 하지만 이 이론은 문제점이 많았다. 특정 화석의 지리적인 위치가 핵심적인 관건이었다. 제 왼쪽에 있는 이 화석은 파라독시데스 속에 속하는 삼엽충입니다. 파라독시데스는 민물 생물로 분포 지역이 매우 흥미롭다. 이 삼엽충은 북아메리카 대륙 동부 지역에서 발견된 겁니다. 대서양 반대편의 영국에서도 삼엽충이 발견됐어요. 민물 생물인 삼엽충은 염분이 많은 바다를 건널 수 없었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질학자들은 그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1912년 판구조론의 기초가 되는 새 이론이 그린란드에서 발표되는데 이것이 지구과학 연구의 토대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다. 이 급진적인 이론은 독일의 기상학자 알프레트 베게너가 제시했다. 베게너는 꽁꽁한 황무지인 그린란드에서 대기 변화를 연구하던 인물로 화석의 모순적인 분포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그 답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세계 지도가 널리 보급된 이래 사람들은 남아메리카 대륙 동부 연안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부 연안이 들어맞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권위 있는 과학계에선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어린이들은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고 생각했죠. 베게너는 한땐 모든 대륙이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으며 이후 분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린란드에서 연구를 하면서 그는 대륙의 이동이 가능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제 생각에 그의 이론은 기상학적인 것 같습니다. 빙산이 깨진 것을 보고 흔히 말하는 외사법을 이용해 단다른 대륙도 그 과정을 겪었을 거라고 추정한 거죠. 일개 기상학자의 급진적인 이론을 받아들일 지질학자는 없었다. 베게너가 말한 이론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거대한 대륙이 해저면을 가로질러 지구 반대편으로 밀려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거죠. 베게너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려고 평생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용감한 시도는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 1930년 그린란드로 떠난 마지막 탐사에서 그는 눈보라를 맞으며 생을 마감했다. 베게너는 빙하 위에서 길을 잃었어요. 베이스 캠프와도 먼 곳이었죠. 탐사대의 다른 대원들과도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추위에 떨다 죽고 만 거죠. 베게너는 사망했다. 하지만 그의 대륙 이동설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이 의뢰한 세계 해양 지도가 완성된 후 발견됐다. 이 지도는 지구가 품은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를 밝혀냈다. 해저 산맥에 열곡과 협곡이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된 지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저면은 몇 개의 대륙판으로 나누어졌다. 이런 대륙판이 판구조론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초석이 된 것이다. 그러한 열곡과 협곡은 해저면이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며 대륙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해답을 제시한다. 판구조론은 과거의 이론을 완전히 폐기하고 전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지표면 아래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멘틀은 지각 하부에서 생성된 열의 대류 현상에 따라 끊임없이 순환한다.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는 융기되고 대륙판은 밀리며 그 틈에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긴다. 멘틀이 가라앉는 곳에선 오래된 해양 지각판이 끌어당겨져 지구 안쪽으로 밀려든다. 해양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대륙도 이동한다. 해양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대륙을 끌어당기죠. 이는 에스컬레이터와 컨베이어 벨트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가 만들어진 과정은 오늘날 대서양의 험준한 섬에서도 볼 수 있다. 아이슬란드가 위치한 대서양 중앙 해령은 16,000km 길이의 해저 화산 산맥으로 해령 중앙엔 깊은 열곡이 있다. 아이슬란드는 이 산맥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화산입니다. 이 머나먼 섬에서 지질학자인 폴 아이나스는 대서양을 팽창시키는 데 일조한 화산 활동을 연구하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선 판구조론을 뒷받침할 만한 독특한 화산 분출이 종종 일어난다. 열극 분화는 한마디로 불기둥이다. 이때 40km에 걸쳐 수십 미터 상공으로 용암이 분출된다. 사람들은 화산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열극은 대서양이 들어차 있는 대륙판의 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준다. 북동쪽에서 남서쪽에 이르기까지 섬 전체를 가로질러 열극 분화의 잔재가 남아있는데 바로 험준한 산에 생긴 얕은 협곡이다. 이런 협곡은 아이슬란드를 점점 넓히고 있다.
그 하부에선 유럽과 아메리카를 분리시키며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고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두 개의 대륙판 사이에 있는 열극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북아메리카 대륙판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유럽 대륙판이죠. 이 열극은 8,000년 전 이곳을 흐른 용암 줄기를 차단했습니다. 지난 8,000년간 대륙은 이만큼 이동한 거죠. 대륙 이동설에선 대륙이 1년에 평균 2.5cm 이동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람의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비슷하죠. 1년에 2.5cm라 하면 한 인간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두 대륙이 겨우 180cm 분리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수백만 년간 이 속도로 이동한다면 대륙 간 간격은 수천 킬로미터까지 벌어진다. 마크 맥메나민 같은 지질학자들은 판구조론을 지침서 삼아 대륙이 지나온 여정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재구축했다. 오늘날 대륙 주변부에서 채취한 샘플을 이용해 화석과 미화석을 비교하고 안반의 독특한 형태를 맞추어 대륙이 원래 있던 자리를 찾아낸 것이다. 힘든 작업이죠. 대륙의 원래 자리를 찾는 게 쉽진 않아요. 대륙 조각이 한두 개도 아니고 대륙의 가장자리를 맞추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단서란 단서는 전부 동원합니다. 지질학자들은 드디어 10억 년간 대륙이 이동한 경로를 추적해냈다. 또한 거대한 대륙판이 충돌한 시기도 알아냈다. 약 10억 년 전 각각의 대륙은 대륙 사이에 있던 바다를 삼키고 한 곳에 모여 거대한 초대륙 로디니아를 형성한다. 캐나다와 미국은 초대륙의 심장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대륙들은 그 주변을 둘러쌌다. 하지만 로디니아는 오늘날의 대륙과는 전혀 달랐다. 생명체도 없는 황량한 땅덩어리였다. 로디니아는 사막이라 보면 됩니다. 사하라 사막이나 데스밸리와 비슷했죠. 식물도 없고 숲도 없고 초원도 없었을 겁니다. 로디니아는 한마디로 불모의 땅이었어요. 로디니아엔 생물이 없었지만 그 땅은 바다의 생명체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산소가 포함된 물 속에는 태초의 생명체들과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번성 중이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초대륙은 곧 이들에게 큰 충격을 가한다. 로디니아 때문에 지구는 거대한 눈덩이로 변한다. 지구가 마침내 빙하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약 7억 년 전 로디니아 때문에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흐르는 난류성 해류의 흐름이 차단된다. 이 해류가 차단되자 극지방은 얼어붙었다. 그 결과 생긴 빙하는 태양광선을 반사했고 결국 지표면의 온도는 더 떨어졌다. 이 악순환이 계속돼 빙하는 지구 전체를 뒤덮어버릴 만큼 커졌다. 지표면의 온도는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졌다. 바다는 두께 1.6km의 얼음장으로 뒤덮였다.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인 해양 박테리아와 녹조류는 깊고 어두운 바다 속에 갇혀버렸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극소수의 생물체를 제외하곤 모든 생물이 멸종했다. 지구 전체가 죽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6억 5천만 년 전) 초대륙 로디니아가 1.6km 두께의 얼음장으로 뒤덮인 지표면을 떠나면서 서서히 기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기온은 여전히 영하 4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인 해양 생물도 거의
멸종된 상태였다. 지구 생명체의 미래는 매우 암담했다. 하지만 얼음장 밑에선 초대륙이 불안하게 떨렸다. 거대한 화산 폭발 때문에 로디니아가 분리되는 중이었다. 초대륙의 밑바닥에서 열이 자꾸 모이다 보니 결국 그런 결과가 생긴 거죠. 지구의 담요를 덮어둔 셈이니까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열기가 그 담요 밑으로 계속 모인 겁니다. 이 열기가 빙하의 종말을 부른 것이다. 로디니아는 분리됐고 화산 폭발로 생긴 이산화탄소 때문에 일시적인 온실 효과도 나타났다. 뒤이어 얼음장은 사라졌다. 로디니아는 거대한 조각들로 갈라졌다. 생명체는 얼음의 압박에서 벗어났다. 로디니아가 분리된 곳엔 바다가 차오르고 산소 수치가 올라가면서 생물체들은 진화를 거듭하며 눈부시게 발전했다. 생물체는 점점 복잡해지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캐나다 로키 산맥. 이 오지 산맥엔 생명체 진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 기록돼 있다. 일명 캄브리아기의 대변동이다. 우리 지구에 생명체가 살게 된 후 처음으로 산소 수치가 최고점을 찍은 때입니다. 생물이 번식하면서 생태 환경도 복잡해졌어요. 고생물학자 폴 맥네일이 버게스 이파남이라고 알려진 오지의 산을 오르고 있다. 5억 년 전부터 이 돌산에 묻혀 있었던 화석들은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하는 하나의 창문이다. 생명의 역사를 연구하는 이라면 이곳이 매우 중요한 화석 발견지라는 데 동의할 겁니다. 버게스 이파남을 발견한 이는 스미소니언 협회 회장인 미국의 찰스 둘리툴 왈콧이었다. 이 열정적인 화석 탐험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지만 그는 미국 과학계의 최고봉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왈콧은 북아메리카의 오지 산맥을 돌아다니며 끈질기게 화석 발굴에 매달렸고 마침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왈콧이 처음으로 진기한 화석을 발견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1909년 8월 31일 왈콧은 아내와 눈보라를 헤치며 말을 타고 이 길을 지났죠. 그런데 거대한 돌덩이가 굴러서 길목을 막아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왈콧은 즉시 말에서 뛰어내려 돌덩이를 치웠는데 그때 화석을 발견한 겁니다. 보존 상태가 아주 훌륭했어요. 이곳 길목을 막았던 돌은 저기에서 떨어진 거죠. 돌덩이가 있던 자리는 불과 30m 거리에 있는 절벽이었다. 그곳이 바로 현재 버게스 이파남층으로 불리는 곳이다. 왈콧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가며 마침내 6만 점이 넘는 화석을 발굴했다. 왈콧 이후에도 이 낭떠러지 절벽에서 화석을 발굴한 학자는 10만 명이나 된다. 암석을 채굴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육체 노동이죠. 그만큼 재미도 있고요. 암석을 쪼갤 때마다 어떤 게 발견될지 모르니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대부분이지만 개중에 한 번씩 한 번도 본 적 없는 5억 년 만에 처음 발견되는 화석도 있거든요. 버게스 이파남에서 발견된 수천 점의 화석을 통해 5억 년 전 생물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했음이 밝혀졌다. 이런 화석이 3차원 상태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죠. 자세히 보면 내장기관도 보이고 소화기관도 보입니다. 보존 상태가 최상급이에요. 이렇게 돌을 잘라내면 보세요. 화석이 들어있죠. 캄브리아기 때 고생물
아노말로카리스 발톱이네요. 이 녀석은 몸 길이가 1m 정도 되는 캄브리아기 무법자였죠. 캄브리아기 시절 산소가 풍부한 얕은 바다엔 복잡한 생물체가 많이 살았다. 그들은 단순히 식물을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서로 잡아먹기도 했다. 캄브리아기는 생물의 역사상 매우 특별합니다. 지구상에 생명체가 나타난 후 가장 다양한 생물이 살았던 시기였다고 보면 되죠. 생물학적 무기 경쟁으로 진화는 가속화됐다. 생물체의 몸엔 딱딱한 껍데기가 생기고 골격이 완성됐으며 눈과 이가 생기는 등 구조도 매우 복잡해졌다. 오늘날의 동물이 지구상에 출현한 것이다. 바다 생물 번식의 시발점이 되었던 높은 산소 수치는 대기권에서도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었다. 이로부터 1억 년간 산소 수치는 오늘날의 높은 수준까지 도달했다. 산소 밀도가 매우 높아서 대기권 상층부에선 오존층이 생겨났다. 덕분에 생물체는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전엔 강력한 자외선 때문에 바닷물의 보호를 받지 않는 생물은 죽고 말았다. 이제 오존층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된 것이다.